색다른 관점과 따뜻한 시선, 지역을 보는 새로운 눈. 전북 CBS 사람과 사람. 네,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 이슈의 행간을 짚고 전망해보는 시간이죠. 월요정치. 오늘도 최고의 변호사 조업과 함께합니다. 최용호 변호사, 고정윤 변호사 나오셨네요.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30% 후반대로 떨어졌다. 뭐 이런 기사들이 나오고 있고, 뭐 일부에서는 레임덕 이야기를 하기도 하던데, 어쨌든 여론조사 추이가 총선 이후 하락 곡선이에요. 지지율 급락의 가장 큰 원인 어디서 찾아야 될까요? 부동산일까요? 윤석열일까요? 고정윤 변호사. 네, 아무래도 부동산 문제가 좀 있죠.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여러 가지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는데 좀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국민들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또 그런 상황에서 공수처 설치가 국민의힘의 이제 방해로 진전이 없지 않았습니까? 또 지난주에는 추 장관이 윤 총장을 직무배제시키고 뭐 또 이런 사건도 있었고요. 또 이런 것들 때문에 국민들이 느끼는 피로감이 대단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문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은 기본적으로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있는 상태에서 검찰 개혁이 지지부진해지자 이에 대해서 일시적으로 지지율이 좀 빠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일시적인 현상이다. 그렇죠. 네. 저는 일시적이라고 봐요. 최용호 변호사는 어떻게 보세요? 사실 오히려 지금 이 뭐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갈등이 지금 민심을 왜곡한다고 저는 보여져요. 사실 지금 저희가 조국 사태 때도 볼 수 있었지만 오히려 그 본인들의 어떻게 보면 지지층을 좀 결집하는 효과가 있거든요. 지금 네. 이런 사건들은요. 그래서 지지층을 결집하는 저는 윤석열 총장 사건, 이 검찰총장의 어떠한 지금 일련의 사태들은 본인들 지지층 결집 효과가 있고 뭐 크게 지지율하고는 상관이 없어 보여. 개인적으로 중도층이 저도 크게 관심을 좀 없는 거고, 다만 지금 심각한 거는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거의 서명 경제는 이제 뭐 파탄을 넘어서서 진짜 배를 굶게 생긴 상황까지 오게 됐고, 그 다음에 지금 집값 문제는 뭐 수도권이 집값 급등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지만 사실 그거는 큰 문제는 아니었는데 지금 전셋값 급등하면서 실제 서민들이 어려워지고 있거든요. 네. 이런 어떻게 보면 서민들의 삶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 제 생각엔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보여져요. 네. 그러니까 민생 위기 이 문제가 네. 근본적인. 근데 그거는 사실 네. 대책도 지금 아마 마땅한 지금 현 추세대로는 마땅히 없을 거고, 네. 코로나 사태도 지금 심해지는 걸로 봐서는 점점 심화될 건데 사실 특별한 반등의 계기도 보이지 않고. 예. 네. 고정윤 변호사 좀 방금 최 변호사 이야기 들었는데요. 뭐 제 생각에는 제가 이제 아까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이제 일시에 하락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 이유는 민주당이 지금 공수처법을 시행을 못 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또 그런 상황에서 추 장관하고 윤 총장의 갈등까지 이제 불거지자 국민들 입장에서는 검찰 개혁을 원했었는데 그런 것들이 지지부진해지니까 어느 정도 피로감이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오늘 민주당에서는 공수처법 개정안에 대해서 법사위에서 의결을 하고 수요일에 또 본회의를 통과시키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민주당이 이렇게 하는 것은 검찰 개혁을 제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지율이 하락했다는 것을 인식을 했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공수처법이 좀 통과가 되고 윤 총장에 대한 징계가 어떤 식으로든 마무리가 되면은 개인적인 생각엔 지지율이 반등할 것이라고 네. 봐요. 알겠습니다. 뭐 그건 그때 가서 지켜보면 좀 알 것 같고요. 예, 그 정도로 좀 전망을 해보고, 그나저나 우리 최용호 변호사, 안철수 대표가 거국 중립내각을 제안했더라고요. 네. 네. 의도가 뭐라고 보세요? 그분의 의도까지 제가 네. 알 수 없을 것 같고, 근데 제가 사실 신기한 거는 오히려 그 질문을 지금 골랐다는 것 자체가 네. 신기한 것 같아요. 사실 별 관심이 없을 텐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제가 이 질문지 큐시트에 있길래 좀 찾아봤어요. 사실 어디서 많이 듣던 단어였거든요. 이게 2016년 10월 한참 최순실 사태가 터졌을 때 문재인 지금 대통령께서 그때는 이제 대표직을 그만두고 유력한 대선 후보였던 상태에서 거국 중립 내각을 하자 했었어요. 그때 이제 국민의당 전 대표였던 안철수 의원은 뭐 가능성 없는 얘기 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한번 했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사실 거국 중립 내각이라고 얘기가 나오는 거는
지금 너는 대통령의 어떠한 힘은 너무 많이 빠져 있고 대통령에 대해서 국민들이 신뢰를 하지 않으니 이제 뭐 다른 내각을 만들어서 임시로 한번 운영해 보자라는 취지거든요. 네. 아직 뭐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지지율 자체가 그때 지지율과는 좀 다르고 지금 현 여권의 민주당에 대한 지지층은 30%나 지금 이미 30%까지 빠졌다고 하는데 제 생각에 30%나 되는 거예요 지금. 네. 예, 지금 집권 4년 차에 이렇게 임기가 지났을 때 이렇게 높았던 지지율 사실은 없어요. 네. 네. 어쨌든 뭐 안철수 대표로서는 자신의 존재감 이런 것들을 좀 부각시킬 의도도 좀 있었을 거고,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사실상 레임덕 상황 아니냐 이런 상황에서 이걸 돌파할 수 있는 카드는 그거밖에 없다. 좀 이런 의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고정민 변호사, 좀 어떠세요? 좀 이런 관련한 내용 들으시면서 정부 여당이나 제1야당인 국민의힘 좀 여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반응을 보일까요? 글쎄요. 안철수 대표를 보면서 이제 개인적으로 드는 생각은 그 정치 입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시도를 하시고 있는 것 같긴 해요. 근데 성과가 좀 없죠. 이번 제안도 보면은 여당은 별로 신경을 쓰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중요한 게 아무래도 지지율이 좀 빠졌기 때문에 지지층이 결집하는 것이거든요. 또 서울시장, 부산시장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지지층을 결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당에서 신경을 안 쓸 것 같고, 다만 이제 그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안철수 대표가 어떻게 보면 본인 이제 중도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여당에게 이런 제안을 할 수 있는 건데, 아무래도 안철수 대표가 여당하고도 연합이 가능하다 이런 시나리오가 나오면 국민의힘 쪽에서는 그래도 약간 긴장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앞으로 예를 들어서 안철수 대표가 여당하고 뭔가 연합을 해서 무슨 어떠한 뭐 정국을 이끌어간다 이런 것은 굉장히 부담이 되기 때문에 안철수 대표에게 좀 그래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관심을 기울일 거다. 예. 네. 최영호 변호사는 그렇게 생각하시는 모양이에요. 네. 아마 큰 영향력 없을 거다. 큰 영향 없을 거고. 네. 아니 사실은 지금 여당 이거는 대통령이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네. 뭐 여기서 해달라고 말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안 받아들이잖아요. 지금 청와대나 여당이나. 자, 원래 질문지에 있었던 질문 중에 하나가 한 차례 연기된 윤석열 징계 이번 주 개최가 가능할지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좀 전에 뉴스로 개최한다. 이번 주 목요일인가요? 네. 10일. 개최한다 이렇게 좀 발표가 났어요. 네. 그래서 이제 어쨌든 뭐 징계 개최하는 걸로 나왔는데 전망은 좀 엇갈리네요. 그러니까 뭐 중징계 나올 거다, 아니다, 뭐 경징계 나올 거다, 뭐 이런 이야기들 여러 가지 나오던데, 전망 살짝 해보고 다른 이슈로 넘어가죠. 고정민 변호사, 좀 징계 어떻게 좀 결말이 날까요? 글쎄요, 징계를 예상하기는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그 징계를 예상하려고 하면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유에 의해서 그리고 어떤 증거 자료에 의해서 징계를 하는지가 뒷받침이 돼야 되는데 저희가 이제 그런 자료를 받아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네, 하지만 징계위원 구성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징계 처리가 될 것은 분명해 보여요. 네. 예. 판사 회의에 네네. 그 판사 사찰 관련 안건이 이제 긴급하게 올라갔다 이런 뉴스도 함께 네네. 좀 왔거든요. 그렇죠. 그 부분이 좀 작용을 할까요? 아무래도 네. 판사 회의에서 그것이 이제 안건으로 올라가고 그것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하면 아무래도 추 장관 입장에서는 좀 힘을 받게 되겠죠. 그리고 그런 그런 것을 가지고 징계위를 꾸리고 절차를 의결하는 데도 굉장히 좀 용이할 것으로 평가가 됩니다. 최영호 변호사는 어떻게 보세요? 그 두 가지 뉴스, 어쨌든 목요일 날 징계위 강행하겠다 뭐 이런 입장하고. 제가 문득 생각해봤는데 징계위 열어놓고 징계 안 하면 너무 웃길 것 같아요. 네, 그런 상황도 가능하다. 아니 뭐 가능한 게 아니라 사실은 모르겠어요. 그런 결론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결론이 나왔을 때 지금 장관이나 뭐 중립적으로 진행해라라고 계속 얘기했던 대통령이나 사실은 너무 우습게 되는 거죠. 네. 지금까지 이런 논란을 만들어 놓고 징계위까지 뭐 구성에 대해서 지금 이견을 제기하는 징계위원회 구성까지 이견을 제기하는 상황에서 징계위에서 징계 자체를 의결 안 한다라는 결론이 나면은 저 지켜보는 입장 되게 허탈할 것 같아요. 그냥. 네. 네. 참, 검찰 개혁에 대한 논의가 왜 시작됐는지, 그리고 어떤 것이 핵심인지 이런 것들 자체가 사라져버린 그런 상황이 아닌가라고 하는 차원에서는 좀 안타까운 생각도 드네요. 자, 지역 이슈로 넘어가 보죠. 전주시 특례 시한 결국은 무산이 됐어요, 법안에서. 최영원 변호사. 네. 근데 어쨌든 또 한편에서는 내용적으로 뭐 완전히 실패는 아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언뜻 나오기도 하고요. 좀 어떻게 평가해야 돼요, 이번 법안
네, 특례시 상임- 100만으로 된 거. 상임위원 원래는 네. 이제 그 지난 회기 20대 국회에서 정부안으로 100만 이렇게 올라왔다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뭐 전주시나 청주시나 아니면은 뭐 수원 뭐 이런 데에서는 수원은 100만이니까 제외하고 네. 청주나 전주나 이런 데에서 천안 뭐 이런 지금 기대를 갖고 있는 데가 특례시에 대한 기대를 갖고 있는 100만 밑에 도시들에서는 50만 이상 도시도 가능하게 해줘라 해서 이번 정부에서 발의하면서 50만 이상 중에 이제 좀 정한다. 네. 사정을 봐서 정한다는 이런 문구가 들어왔었는데 지금 상임위에서는 다시 100만 원으로 환원을 한 그렇죠. 거거든요. 네, 광역단체장들도 강하게 반대를 네, 했고요. 사실 생각해 보면 이제 특례시라는 게 왜 생겼는지에 애초에 생각을 하면은 100만 도시 전에 이제 100만 도시가 되면은 광역시가 될 걸 기대하고 있는데 수원은 거의 20년째 100만 이후에 광역시가 안 되고 있거든요. 창원도 이제 울산 됐는데 왜 나는 안 해? 이런 되게 좀 그런 불만이 있으니까 특례시라는 걸 만든다고 한 건데 거기에서 좀 상식적으로 봐서는 100만을 둔 거예요. 네. 그랬더니 또 이제 100만 특례시를 만든다고 하니까 100만이 안 되는 도시에서도 우리도 해달라고 지금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 제 생각에는 그냥 원안의 그 100만 이상 도시에 대한 특례를 이미 주고 있는 특례에서 특례시라는 명칭을 좀 부여하는 거 정도는 가능하지 않겠냐고 가볍게 생각을 했었는데 네. 일이 커진 거죠. 그러면 네. 오히려 그러니까 제가 드린 질문이 이게 100만으로 법안은 통과됐어요. 근데 우회하는 그러니까 전북이나 충북이나 강원 같은 경우는 100만 이상 되는 도시가 없잖아요. 근데 이런 상황을 감안해서 사실상의 행정특례를 부여하는 우회 방안이 가능할 것이다. 이런 전망도 일부에서 나와서 그것에 대해서 좀 여쭤봤거든요. 아니죠. 근데 그건 불가능할 특례시와 거다. 아니야. 네. 불가능한 게 아니라 음. 그건 특례시와 별도 논의예요. 그건 가능은 하지만 특례시하고 행정특 50만 특례와 100만 특례 이미 주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100만 도시에서 특례시를 별도로 두는 거기 때문에 특례시가 되냐 안 되냐는 굉장히 그 명칭적인 형식적인 요건인 거고 네. 내용적으로야 특례시와 제외 없이 지금도 얼마든지 가능한 거니까 상관은 없는 내용이에요, 사실은. 네, 알겠습니다. 고정민 변호사. 네.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통과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을 보니까 특례시가 이제 되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인구 100만의 대도시는 이제 무조건 특례시가 되는 거고, 둘째는 실질적인 행정 수요, 국가 균형 발전 등을 고려해서 행정안전부 장관이 이제 특례시를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은 아까 두 번째 행안부 장관이 지정하는 것은 특례시라는 명칭을 쓰지는 못해요. 대신 특례는 주겠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제 전주시가 이번에 특례시로 승격은 못했지만 특례를 부여받기 위해서 뭔가 청주시나 아니면은 성남시 이런 데와 손을 잡고 공동으로 우리가 특례시는 지위는 부여받지 못했지만 특례를 줘라라고 하는 그런 어떤 노력들을 좀 해야 되지 않나. 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고정민 변호사 말씀을 하셨는데 인구 100만 이상 도시인 경우와 그다음에 행안부 장관이 실질적인 뭐 행정 수요를 감안해서 지정할 수 있다는 조항이 들어갔는데 이게 되면 이게 이제 막 예를 들어서 특례시라는 명칭은 못 쓰지만 사실상의 행정특혜, 행정특례 예. 이건 좀 가능하다라는 이런 분석이거든요. 지금 네. 특례시를 왜 만들자고 하냐면은 특례시라는 게 사실 저 깜짝 놀라서 주위에서 얘기를 해보면은 이제 잘 어떻게 보면 그냥 보통의 분들이시죠. 그냥 광역시라고 생각을 하세요. 네네. 예, 그러니까 특례시가 주는 효과는 사실은 그런 상징적인 효과인 거예요. 예, 지금 사실 특례시 빼고 얘기하는 것들에 대해서는요 얼마든지 지금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법적으로 네. 지금 그 법이 없다 하더라도요. 지금까지 우리 최용호 변호사 말씀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특례시라고 하는 이름으로 추진해왔던 거 그렇게 이런 지금 상징성? 명칭에 그렇게 네. 집착해서 하더니 그다음 명칭 없이 뭐 실질로 우리가 뭐 특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건 네. 사실 지금의 법령으로도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거든요. 근데 그건 가능합니까 실제로? 그러니까 특례시라고 하는 논의와 무관하게 특례시와 관련해서 지금 언급되는 특례들이 있잖아요. 이건 지금이라도 얼마든지 가능한 거예요. 지금 네. 법령은 50만 특례와 100만 특례가 있고요. 네. 50만 만약에 지금 50만 도시가 몇 개 안 되거든요. 10몇 개밖에 안 돼요. 50만 도시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많은 권한을 부여하겠다라고 하는 건 지금 법령에서 얼마든지 가능한 거죠. 근데 사실은 그것이 그러면 안 됐던 것은 광역시가 반대했기 때문입니까? 아니요. 그건 전혀 아니에요? 그렇지 않죠. 지금 네. 광역시는 여기에 논의가 빠져 있고 여기 상관이 없고요. 광역시는 이미 광역단체이기 상관이 없고 이제 국가와 국가의 위임 사무와 도와 이제 그 기초지자체 분배 사이의 문제인 건데
지금 뭐 그거에 대해서 계속 어떻게 보면은 노무현 정부 이후에 지방 분권이 확대되면서 네. 이명박 박근혜 정부 이후에도 계속 분권이나 어떠한 그 특례는 늘어나고 있었던 상황이에요. 네, 고종윤 변호사. 그리고 그 제가 아까 말씀드린 행안부 장관이 특례를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뭐 실을 이제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좀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다른 시도에서 그러니까 인구 뭐 50만 이런 기준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행안부 장관이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해서 특례를 줄 수 있다 이렇게만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뭐 전국의 지자체가 뭐 219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 데서 형평성 문제를 제기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좀 문제가 될 소지가 있긴 있죠. 네. 자, 이 점에서 다시 한번 짚어보죠. 사실 우리가 특례시 하면서 뭔가 대단한 일이 벌어질 것처럼 이야기를 해왔습니다만 구체적으로 특례시로 지정이 되면 어떤 특례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최영호 변호사. 아니요, 정해진 게 없기 때문에 당연히 몰라요. 아, 그건 정해진 게 네, 없습니까? 지금 제가 그 이제 법상으로는 100만 특례가 있고 재정특례법일 거예요. 그다음 지방자치법에서 50만 특례가 부여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재정특례법에 있던 거를 지방자치법에 가져오면서 특례시 100만 특례를 지방자치법에 가져오면서 그러니까 법에 일원화시키는 거죠. 네. 특례시란 명칭을 부여하겠다는 게 이 지금의 특례시 법안이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사실은 이 국회 상임위 그 전문위원회 어떠한 그 의견에 보면은 네. 특례시 한다고 해서 이게 무슨 기초지자체와 광역지자체처럼 광역지자체를 설정하는 것도 아니고 특례시라는 게 그냥 시에 일반시가 있고 특례시가 있다는 거예요. 네. 시군이 있고 특례시 시군이 있는 게 아니라 시가 있고 시에는 일반 그냥 보통의 시가 있고 특례시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런 정도의 분화가 되는 이 명칭이 가져오는 상징성인 거고 그 다음에 앞으로 이 특례시를 통해서 그 법률 안에 있어서는 하나도 정해진 게 없다. 네. 사실 이름 붙이는 거 상관없다라는 게 그 법안의 검토 의견이에요. 지금까지 알려진 것은 이제 뭐 부시장이 직제가 생기는가, 그게 뭐 독립적인 연구원이 예, 그게 100만 도시 네. 특례에 이미 있는 것들이에요 지금. 그래서 위임사무 네. 중에서 일부가 광역과 기초에 네. 나뉘는 뭐 박물관 만들 수 달라진다? 있고 뭐 미술관 만들 네. 수 있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게 100만 특례. 100만 특례, 연구원 만들 수 있고. 예. 그거 말고 뭐 그것 이상의 뭐가 있거나 이런 건 좀 아닌 상황인 것 같네요. 그러면 현실적으로도 그런 것 같아요. 예, 대부분의 개발 권한이나 대부분의 지금 뭐 중요한 사업들은 이미 50만 특례에 다 주어져 있는 거거든요. 아니 그러면 뭐 그렇게 100만이 됐든 어쨌든 특례시 지정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많이 노력하고 여론전을 펼치고 뭐 그럴 필요까지 있었던 겁니까? 말씀 듣고 보니까 조금 더 설명을 네. 드리면 이제 기대를 하는 거죠. 특례시라는 이름이 붙여지게 되면 새로운 제도가 생기는 거고 거기에 걸맞는 제도 뭐 그 권한이나 예산이 좀 더 지원이 되지 않을까 어떤 기대를 하는 건데 네. 일단 거기에 대해서 아무 정해진 게 없는 거고 저는 사실 이거는 굉장히 부차적인 이유이고 첫 번째 진짜 이유는 네. 추위에서 얘기해보면 광역시인 줄 안다니까요. 네, 마치 해낸 건 줄 알고. 알겠습니다. 네. 고정훈 변호사도 좀 특례시 관련해서 지금까지 좀 진행됐던 상황 보시면서 네. 들었던 생각이 있으실 것 같아요. 네, 마무리 말씀으로. 요즘에 이제 그 부울경하고 광주 전남에서 나오는 게 초광역화 뭐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왜 이런 말씀들을 하시나 봤더니 뭐 지방 정부가 이제 자생력을 이제 키우고 뭐 이런 것을 해가지고 자립 경제가 돼야 그걸 가지고 수도권과 경쟁이 가능하고 말 그대로 국토의 균형 발전도 가능하다 뭐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특례시도 마찬가지고 초광역화 뭐 얘기도 마찬가지고 아직은 그러니까 특례시는 이제 논의가 어느 정도 이제 일단락이 됐고 거의 마무리 단계이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초광역화 같은 경우에는 아직 뭐 장단점이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아서 그런 것들 좀 살펴보고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특례시 지정이 이번에 이제 전주시는 무산이 됐지만은 이번 국회 말고 다음 국회에서 다시 또 법 개정을 또 추진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 국회에는 청주시라든가 뭐 성남시 이런 데하고 손을 잡고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특례시를 어떻게든 좀 확보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네, 이슈의 행간을 짚고 전망해보는 시간 월요정치 최용호 변호사, 고종윤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